자, 안녕하세요. 북선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10차 모의고사를 이제 시작할게요. 이 10차 모의고사 이제 그 내용 중에 이제 1번 문제를 보면요. 1번부터 이제 15년 개정 교육 과정을 이제 냈어요. 예. 그래서 작년에는 1회부터 10회까지 다 냈는데, 그때는 피를 받기 때문에, 요번에는 이제 그, 10차부터 해갖고, 10차, 11, 12, 13 해가지고 이렇게, 냈는데, 약간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다음 주에 그 마지막 파이널 할 때 그때 이제 작년에 했던 문제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문제를 다시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보충자료 올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12강 강의 끝나고 보충으로 해서 한 타임 더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15년 개정교육 과정의 중요 내용들을 파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냥 문제만 풀고 넘어가고요. 다음 주에 이제 토요일 날 그때 할 테니까 그때 봐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첨부자료에 그 보충자료에 이제 그 교육과정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서 올려놨어요. 15년 개정교육과정이요. 그래서 중학교 역사하고 이제 그 고등학교 한국사, 동아시아, 세계사 이 내용들을 올려놨는데 그 15년 개정교육과정 내용들 보면 되게 많거든요. 네, 역사 과목 안에. 근데 그것을 다 보려고는 좀 그래.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가지고 좀 효율성을 생각해가지고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것들을 이제 생각해보면 되게 이제 그 어디서 나왔냐면 각 교과의 목표 부분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성격하고 목표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각 교과의 성격과 목표를 따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쭉 읽다가 여러분들 이제 예전에 기출에 자주 언급했던 내용들, 그 다음에 또 요거 나오면 딱딱 떨어져서, 쓰기 좋겠다, 문제 만들기 좋겠다 하는 키워드들은 꼭 외워가지고, 들어가세요. 자, 그래서 이제 1번 문제를 보면요. 1번은 이제 어떤 문제냐면, 그 세계사 수업계획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획과 니은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적어보고, 그 평가기획 안에, 그 의미를 서술해 보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거기 이제 과학혁명과 계몽사상,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기납법과 영역법을 비교해 그 차이점을 말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뉴턴의 법칙이 계몽사상에 초석이 된 이유를 말했는지 평가한다. 등등등.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평가한다, 설명할 수 있다, 뭐 해가지고 차이점을 말할 수 있다. 등등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예, 기획과 니을 중에. 자, 기획과 니을 중에 어디에 해당하냐면, 디귿에 해당하죠. 역사 정보 활용 및 위사 소통에 해당해요. 그래서 이제 디귿의 의미를 보면, 자, 역사 정보 활용 및 의사 소통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얻은 역사 정보를 분석, 토론, 종합, 평가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네, 이거 외워두시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세계사 부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중학교 역사나 고등학교 그 한국사, 동아시아사 다 있어. 그러니까 후연법처럼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딱 보시면 일단 이제 그 보충 페이지 평가 보충 그 교육과정 관련된 보충 페이지 좀 보면요. 자, 여기 보면 쭉 밑으로 들어가면 역사 과목은 중간 정도 보면 역사적 사실 이해, 역사 자료 분석과 해석, 그래서 역사 정보 활용 및 의사소통, 역사적 판단과 문제 해결 능력, 그래서 정체성 상호 존중 능력을 중요한 역량을 삼고 있다. 해놓고는 역사적 판단 능력, 역사 사실 이해가 뭐고, 그 다음 역사적 자료 분석과 해석이 뭐고, 역사 정보 활용 및 의사소통이 뭐고, 등등등등이 쭉 나와있죠? 예. 그거 외워두세요. 예. 그래서 그 키워드하고 의미, 이 내용이 중학교 역사만 나온 게 아니라 그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또, 한국사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 세계사도 또 반복돼 나와.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넘어가 동아시아사에서도 반복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4개 역사와 관련된 중고등학교 역사 과목 성격 부분에 계속 반복돼 나오는 그 내용이 이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성의 없이 만든 것 같아. 예, 급히 만들다 보니까 그냥 무슨 말을 해야 되겠고 하니까 거기에 똑같은 말들을 계속 반복해서 집어넣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거 4개는 제 생각에는 좀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계속 반복되는 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확한 명칭하고 그 의미, 이런 것들을 좀, 암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죠. 2번. 자, 2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전 시간에 잠깐 이제 파악을 했던, 그, 통일신라 시대 때의 토지제도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토지대도에 대한 내용은 이제 전에 보충에 얘기를 했으니까 보충제가 적어놨으니까 여기는 문제만 이제 직접 이제 풀어볼게요. 자, 2번과 관련된 그 사료는 그냥 뭐 굳이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필요 없겠죠.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전공 A 2번에 보면 이제 그 신문학 때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신문학 때 관료존을 차급해서 지급했고 그 다음에 노고를 파하고 등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동학 때 내용이 있어요. 성동학 때 가해에 들어갈 것이 뭘까요? 전 시간에 살펴본 성동학 때 건 뭐죠? 그 당의 군전제에 영향을 받은 정전을 지급했다. 그래서 정전과 관련된 그 지목은 연수유답전이죠. 이렇게 연결시켜서 좀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그 경동학 때는 이제 아까는 노급을 다시 부활한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기출문제 그거 순서대로 나열해라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문제는 안 냈는데, 그 예전에 기출문제에 그 내용도 있으니까, 정확한 사조들을, 파악을 해 두시고,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기억을 해 두세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기획의 정치적 의미. 자, 기획의 의미는 중앙과 지방관리들에게 노고를 폐지하고 해마다 조를 차등 있게 주고 이를 일정한 법으로 삼는다. 이때 이제 그 해마다 조를 차등 있게 준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충년 사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건 관료존을 지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료존을 지급할 때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월급을 주는 거죠. 그 의미를 얘기하는 거야. 예, 그래서 관료존을 세우는 해가지고 그 월급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관료존과 동일한 의미예요. 이 말은요. 예.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 정치적 의미가 뭘까? 신문학의 정치적 의도가. 자, 그것은 뭐라고 쓰셔야 되겠어요? 중앙정부가 귀족들의 직접적인 백성 지배를 배제하기 위해서 조치했다. 이런 것들 쓰시면 되겠죠. 한 통에 있는 내용. 예, 그래서 예전에 신문학에 관련된 그 노급지 관료전 그 실시의 의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볼게요. 3번. 자, 3번 문제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이제 그 상공유사 기편 서문과 관련된 거죠. 예, 그래서 내가 이제 상공유사를 이제 편찬할 때 그 상공유사에서 왜 이렇게 만들었나, 그 의미들 이제 쭉 의도를 서술한 건데. 되게 이 상공유사가 나오면 되게 사료로서 이 기입편이 나와. 기입편이. 예. 그러면 이제 상공유사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잠깐 2페이지 펴보세요. 자, 2페이지 보면 이제 상공유사 내용이 있는데 그 목적은 이제 불국토서에 입각한 혼란단 사회를 통합하고 불교사관을 체계화시키려고 한 거죠. 자, 편찬 배경은 이제 고려국의 민족적 자주의식을 바탕으로 정통문화를 올바르게 계승한다. 그래서 그때 누가 들어왔죠? 쳐들어왔죠? 몽골족이죠. 이한이 살았던 시대는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몽골족이 쳐들어왔고 그 다음에 말년에는 몽골족의 원나 간섭기 이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몽골족이 쳐들면서 이제 사회가 혼란스럽고 또 기층 민중들의 어떤 공동체들이 파괴되죠. 그래서 구전으로부터 전달되어 온 여러 정통 문화들, 얘기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사라지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글자로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만든 것이 상공유사예요. 그래서 상공유사는 이제 요 말 그대로 삼국사기를 보충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삼국사기에 빠져 있는 부분을 보충한다는 의미지만 그 보충 의미에 더 이상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삼국사기 같은 경우에는 단대사로서 이제 삼국사만 서술된 데 반해서 이에 반해서 여기에서 상공유사는 그 몽골족의 항쟁 과정에서 등장하면서 이제 등장한 당군이라는 존재를 기반으로 해서 시작해서 당군 조선을 설정하고 주체 도덕적 문화를 정통을 서술했고요. 그리고 예전에 문제 나왔지만 상공유사에 썼던 이전은 교종이야 선정이야. 예, 선정 계열이죠. 예. 그래서 이제 조계의 좀 가지산파 계열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삼국사기에 맞춰 신라 중심 사관이었고요. 자, 체제는 뭐냐? 체제는 별다른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정통적인 유교 사관의 그 역사서술 체계는 좀 다른 거야. 그래서 이제 보통 공무원 시험에서는 이걸 기사본만 유사체라고 하거든요. 비슷하다. 근데 정확한 말은 없다. 다만 이제 예전에 나왔던 그 승려들의 업적들 적은 고승전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 사료에 나와 있는 기이편 있죠? 야사 기이편. 그 다음에 유교적 성행. 이런 것들을 이제 다양하게 체제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 설화 야사를 풍부하게 수록했고 우리 문화와 정통을 상당히 중시 여겼다는 게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볼게요. 자, 다음 책을 저술한 목적을 써보고 밑줄치 내용을 반대해서 이 책을 써놓은 내용을 무엇인지 내용에 반대해서 무엇인지 한 줄이나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이 책 상공유사를 쓴 이유가 뭘까요? 상공유사를 쓴 이유가 이제 뭐냐 하면 그 당시 복고적인 불국투세에 입각해서 혼란한 사회를 통합시키려고 했던 거고, 그 다음에 또 뭐 불교 사상사, 야사, 민간정성, 신화 등을 선언을 시도놓기 위해서 했다 등등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이거는요. 예, 요거는 뭐 기본 소마다 좀 다르게 서술돼 있으니까 찾아보셔갖고 이제 쓰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밑줄치 내용에 반대해가지고 이 책을 실어놓으니, 자, 여기 보면 개혁 불연난 시인이라고 하죠. 신기하고 기이한 것은 얘기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왜 실어놨는가? 잠깐만,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거기가 목적이 그 부분이고요. 그 뒤에 쭉 읽다가 제가 정신없이 읽다가 이 신호를 냈는지 왜 그 신호란 그 밑에 거 있죠? 요거 빠졌죠, 저기? 안 빠졌나요? 제가 예전 걸 봐가지고 제가 했는데 거기가 목적이 아니라 그게 이제 뭐냐면 그 신호는 내용 이유예요. 이유 뒤에가 제가 잘못 설명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제 목적을 잘못 얘기했는데 불교 사상사나 야사, 민간저상, 신화 등을 실어놓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개덕 분원난시에 반대가지고 반대지만 이렇게 실어놓은 거. 그래서 그 부분이 기이편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4번을 볼게요. 4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여기 뭐 개국기념 사용한다든지, 개국기념은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조선이 건국한 연도를 1년으로 잡고 해가지고 계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문벌과 양반, 평민들 등급 없애고요. 기천에 관계없이 인재를 선발하고, 문관과 무관이 높고 낮은 것을 폐지하고 등등등등 중 있는데, 자, 요런 것은 몇 차, 개혁이죠? 1차 가보개혁이죠. 1차 가보개혁. 그래서, 이때 이제 1차 가보개혁을 그 주도한 내각이 성립되게 된 1차 김홍직 내각이 성립하게 된 정치 사건을 뭐라고 써야 될까요? 일본이 군대를 동원해서 어디를 점령했다? 경복궁을 점령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제 고종청을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조선정부가 좌주주고 하려니까 그게 뒤엎고 이제 경복궁을 점령해가지고 반강제적으로 했던 것이 뭐냐면 1차 가보개혁이죠. 이때 행해진 경제개혁 내용. 그래서 은본이 화폐제도를 실시하고 동양을 통일하고 각종 산업규제와 세금을 폐지하고 자연 상업활동을 보장하고 재정 업무를 탁재 업무로 일원하고 조세를 급납하였다. 이런 것들 쭉 쓰시면 돼요. 자, 이거는 1번이 경제적 침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와 관련돼갖고 제가 1페이지에 1차 가보개혁과 관련된 그 개혁 내용들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정치개혁, 그 다음에 그 경제개혁, 사회개혁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 위에 보면 아까 중국 연월 폐지하고 개국 기원을 사용했고요. 중앙정부에서는 국내부와 우정부 나눠서 왕실 사무와 국가 업무를 분리시켰죠. 예. 그래서 이제 민씨하고 이제 고종의 어떤 정치 차단을 막기 위한 거다. 일본 측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아니면 뭐 전제 정권을 뭐냐면 견제하기 위한 그런 것들 이제 또 좋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파라문을 쭉 설치했죠. 내무하문, 외무하문, 탁지하문, 국무하문 등등 있는데, 어떤 분이 이제 그 제가 예전에 그 탁지보도 이렇게 잘못 적어놨나 봐요. 1차 가보개혁 때 탁지 아문이었다가 이게 이제 부라는 명칭으로 바뀐 것은 2차예요. 1번씩 그 부라는 명칭으로 바뀐 거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간등이 실물품을 축소하고, 그 다음에 관료 월봉제, 문무관 차월 폐지, 각오제 폐지, 그래서 1번씩 어떤 그 관리 선발 방식 같은 것들을 도입을 하고요. 경제개혁 꼭 외워두세요. 이제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자, 재정의 일어나 근대 산업적인 성공육상, 그래서 유기전 도구권 폐지, 한국제 폐지 있는데, 여기 주의할 것은 이제 유기전 같은 금난 정권이죠. 네, 금난 정권 폐지됐어. 그러면 유기전이 폐지된 건 언제일까요? 이거는 2차 가보개혁이야. 그래서 삼리국가 함께 유기전도 폐지됐죠. 예. 자, 그 다음에 은본이화 폐지도, 그 다음에 신식화폐 발행장전, 신식화폐 발행장전 꼭 외워두셔야죠. 1894년에 신식화폐 발행장전. 그래서 1892년에 조선정부가 이제 신식화폐 조례라는 것들 공포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일본 측이 이제 좀 약간 마음에 안 들었는지 압력을 넣어갖고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신식 앞에 반행 장전을 공표했어. 예. 자, 그 조세 급납화, 뭐 동양 정비화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 사회개혁 같은 경우에는 신분제도 폐지나 뭐 악박 철폐, 뭐 적서차별, 연자법 고문의 폐지, 조음 금지 등등등 있는데 요 사회개혁 부분은 누구의 의견을 많이 받아들였냐면 그 당시 이제 동학농민운동이 같이 일어났죠.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의 그 농민군들의 요구를 많이 수용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보죠. 5번. 5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요번에 나온 위진남북도 시대 때 도교의 성립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요번에 나왔으니까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긴 하는데 일단 이제 가가 들어갈 책이 명칭이 뭐냐. 가동이 쓴 뭐가 있죠? 포박자라는 책이 있어요. 예, 통계에 있어. 그래서 이 도교 발전 사상적 기반을 마련했고요. 도교가 이제 종교로서 발전하게 된 계기가 뭐냐 하면 국염진이죠. 이번에 나온 국염진이 뭘 세웠냐? 신천사도를 세웠어. 예, 천사도. 이 신천사도는 그 북천사도라고 해요. 왜냐면 예전에 그 천사도는 그가 남쪽 강남 지역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강남의 남천사도, 예, 북쪽에 북천사도. 그리고 이 천사도는 예전에 기운이 뭐냐면 오두미도야. 그래서 오두미도가 이름을 계칭해서 천사도가 된 거야. 천사도. 그래서 학계에서는 되게 도교의 교단으로서 확립된 것은 이 국염지 때부터 봐요. 예, 교과서도 그렇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최후의 후원을 받아갖고 태무제도를 알고 도교를 믿게 하고, 그래서 이때 이제 삼무일종의 범람 같은 거, 대규모 불교 탄압이 있었죠. 그리고 도교를 국교화시키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인데, 자, 이런 그 당시 태무제가 도교를 국교로시킨 것은 뭐냐? 뭐가 썼겠어요? 이민족 출신의 북위 정권. 이거 못하네요. 자, 이민족 쪽의 북위 정권이 한민족의 유교 이념인 천명설을 가지고 중국을 통치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유교는 이제 표면적으로 내세우긴 하지만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유교 안에는 뭐가 있죠? 하이사상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거하고는 좀 미비하니까 그 도교적 청명을 빌려서 중국의 통치의 정당성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이건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불교도 물론 이제 태무제처럼 탄압한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 뭐야 불교는 후원을 해줬죠. 그래서 왕족불 사상이나 이런 것들 이제 왕권가강이 이용했던 게 뭐냐면 유교적인 어떤 청론서 가지고는 이민족의 자기의 오랑캐적 어떤 그 지위의 천자로서 오랑캐로서 천자로서 누리는 그 지위를 합리화시킬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불교와 도교를 동원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불교와 도교가 다투게 되죠. 그래서 도교가 불교를 탄압하고 했던 것이 이제 삼무일종의 범란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을 이제 보면 6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그 셀주크 투르크와 관련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투구리베그가 이제 건설한 이슬람 국가는 뭐죠? 셀주크 투르크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리고 나중에 칼리프로서 이 사람이 무슨 칭호를 받죠? 슐탄이라는 칭호를 받죠?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슐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전에 칼리프는 정치적, 종교적 지배자였죠. 예. 그래갖고 이제 정치적, 종교적 지배자로서 권한을 누렸는데 나중에 이제 바그다드에 건립한 이란국이 아니라 아바스 왕조가 힘이 약해지면서 이제 처음에 사마 왕조의 어떤 침탈을 받고 그다음 셀주크트의 정치적 보호를 받잖아요. 그 과정에서 칼리프 지위는 계속 유지하고 슐탄 지위를 셀주크 투르크에게 넘겨주면서 정치적 실권을 이제 그 셀주크 투르크가 갖게 되죠. 그래서 슐탄이라는 건 정치적 지도자의 의미가 되고요. 나중에 슐탄과 칼리프의 지위를 같이 계승한 그 왕조는 어떤 거예요? 오스만 투르크죠. 그래서 셀림 1세에 관련된 내용들에 이제 기초문에 나왔던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더 살펴볼 게 뭐냐면 이제 셀주크 투르크 그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2페이지 펴보세요. 자, 2페이지 보면 이제 투르크족의 서아시아 진출 있고 그때 그 과정에서 이제 투르크족들이 이슬람화 되죠. 그러면서 그 대표적인 나라가 셀주크 투르크인데 자, 셀주크 투르크는
그 투쿠이베드가 그 바그다드에서 이제 성립했죠. 그래서 그 수도코니아에서 투쿠이베드가 이게 잘못됐죠. 예, 제가 투쿠이베드가 바그다드에 성립한 게 아니라 이거 지우세요. 이거 못하네. 수도코니아 투쿠이베드가 성립을 했고 그 다음에 샤만 왕자 부하이 왕조를 타도하고 아바스 칼리프로부터 그 술탄의 칭호를 획득했다. 그래서 바그다드에 입성해서 그 아바스의 칼리프로부터 술탄 칭호를 획득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제일 정성기 때는 이제 술탄 마리크 샤와 관련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루살렘을 점령했다가 십자군 전쟁을 유발시켰죠? 예전에 기출문제 나온 것처럼. 그 다음에 비잔틴군을 격파하고 아나톨리아와 소아시아 지역을 진출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그 에밀이라는 이제 지방 세력들이 자립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누가 공격하냐면 호란주 왕국이 있어. 호란주 왕국. 이란 쪽에 세워진 그 왕국이 있는데 그 왕국이 멸망을 당해요. 이게 1차 멸망이야. 그러다가 호란주 왕국이 누구한테 또 멸망을 하죠? 징기스칸한테 멸망하죠. 예. 그래서 그때 잠깐 또 부흥해요. 그래서 이따가 몽골 침입에 의해서 완전히 최종적으로 멸망을 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때 이제 홀라그는 그 셀주크 투르크와 아바스 왕조를 멸망시키고 나서 이때 이단국을 세우죠. 이단국을.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이제 수능 강사는 EBS 강사는 이 셀주크 투르크가 오스만 투르크한테 멸망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잘못된 거야. 그건 셀주크 투르크가 아니라 그 룸셀주크 투르크라는 게 있어요. 그 셀주크 투르크의 지방 장관 중에 셀주크 투르크를 계승한 다음에서 이제 룸셀주크 투르크를 세웠는데 그 룸셀주크 투르크도 누구한테 멸망당하냐면 홀라그한테 멸망하죠. 이란국한테. 그리고 나가서 그 자녀 세력들이 중에 여러 자녀 세력 중에 누구냐? 오스만 투르크예요.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가 그 터키 반도에 있는 룸셀주크 투르크의 자녀 세력을 통합을 해갖고 세운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셀주크 투르크가 오스만 투르크가 셀주크 투르크가 오스만 투르크한테 멸망했다는 건 팩트가 틀린 거예요. 이거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셀주크 투르크에서 좀 알아볼 제도는 이그타 제도죠. 그 이그타는 이제 본래 정복지를 아랍 쪽에 임대 형식으로 분양한 토지의 명칭인데 아바스조에서는 무인에게 주는 영주했고 그리고 영내 농민의 지배권까지 와요. 그래서 이걸 셀주크 투르크가 계승한 거예요. 예.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오스만 투르크가 이 제도와 비슷한 것을 운영했죠. 그래서 이제 그 제도가 뭐예요? 갑자기 생각났는데 이그타 제도가 계승한 게 뭐냐? 티마르 제도죠. 티마르 제도 같은 경우에는 지배권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수조권을 주는 거야. 샤파의 기병들 양성하려고. 자, 이런 것들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7번 문제 볼게요. 7번. 7번은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 그 누이 14세가 어릴 때 일어난 포로동의 난과 관련된 내용. 제1차, 제2차 포로동의 난이 있었죠. 그러면 여기에서 설명한 그는 누굴까요? 그는 누이 14세죠. 그래서 누이 14세는 초반기 때 어린 나이로 즉위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마젤랑을 제상으로 이제 기용해서 이 사람이 실제 정치를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1648년에 파리 고등법원에서 제1차 포로동의 난이 일어났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 후에 재정적 어려움을 빠졌던 이유가 뭘까요? 자, 요거는 뭐냐면 이제 왕조 전쟁으로 정비 손실이 많았고 낭트 칙령의 철폐함으로써 유능한 기술자 상공인들이 어디요? 네덜란드, 영국으로 빠져나가겠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면 누이 14세의 정책을 좀 볼게요. 자, 누이 14세도 단독 문제도 한번 예전 나왔고 그 은근히 또 뭐냐면 예문으로 또 많이 나온 황제가 그 누이 14세야. 자, 누이 14세의 특징을 보면 강력한 군주권을 행사했고 안정을 추구하고 계층 간의 갈등을 억제하고 계급 간의 균형을 유지했다. 그러니까 절대 왕정을 이제 보는 시각 중에 계급 군영설 있죠. 엥겔스의. 자, 그 다음에 초기 정치는 어릴 때 즉위했기 때문에 주 재상이었던 마젤랑이 주도를 했어요. 그때 이제 포로동의 난이 일어났고 그러면 이제 어느 성인이 되고 나서 24세 친정을 하겠죠. 재상 없이 이제 직접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수많은 왕조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토 팽창을 하는 왕조 전쟁을 하면서 전비를 많이 쓰기 때문에
낭비가 많이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게 뭐냐면 뽕떼포도 진영이죠. 그 뽕떼포도 진영 자체도 외워두세요. 낭떼 칠령이 폐지했던 내용인데, 그래서 그 결과 위구노인들이 해외 방문을 했다. 자, 그 다음에 문화적 베르사유 궁전을 건설했고, 바르크 양식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에스파냐 왕위 계승 전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왕조 전쟁 중에, 에스파냐 왕위 계승 전쟁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때, 맺어진 조약이 위트레트 조약이야. 세율균형의 원칙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에스파냐 왕위 계승 전쟁 결과 이제 내용들 1번부터 7번까지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내용들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럼 프랑스가 싸울 때 다른 국가들이 영국, 네덜란드, 오스트리아가 왜 연합해서 싸웠을까요? 프랑스가 강하니까. 그래서 이때 세력 균형의 원칙이 적용됐다. 그래서 왕조 전쟁의 특징 중에 세 가지가 있죠. 하나가 세력 균형의 원칙이야. 그 주도적 역할을 했던 것이 이제 영국이죠. 두 번째가 뭐냐면 항상 왕조 전쟁이 나면 꼬기를 취한 건 아니지만 식민지 전쟁이 같이 일어나. 이번에 시험 문제 나온 것처럼 네 번의 식민지 전쟁이 같이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왕조적 이해관계와 국민적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에는 누구의 이해관계를 앞서 있다? 왕조적 이해관계가 앞서 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국민이라는 개념이 확립되지 않고 국민보다는 뭐의 개념이 가능하죠? 신민이죠. 네, 신민. 자, 그냥 왕조 전쟁의 특징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 이 사람은 이제 재무장관을 누굴 고용했죠? 콜베르 사람 등용했죠? 콜베르주의, 콜베르 정책도 좀 찾아서 공부를 해주세요. 중상주의 관련돼가지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9번 문제를 보죠. 9번 문제. 자, 다음은 이제 어떤 역사교육의 내용 조직 방법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답안을 잘 보시오. 14세기 이탈리아사가 있고 거기에 보면 정치사 나오고 뭐 경제 그 다음에 문화 예술 등등등등 사회사 생활상까지 쭉 나온. 그래서 하나의 기점을 가지고 주변을 쭉 살펴보는 거. 이게 무슨 법이죠? 시대사 분절법이죠. 거기 제가 오타가 좀 있는데 초기에 이제 뽑으신 분들은 제가 이 분벌법이라고 이렇게 적어놨을 거야 아마. 분절법으로 좀 고쳐주세요. 예. 8번 안 했어? 안 했네요. 9번 하고 할게요. 예, 일단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분별법을 분절법으로 좀 고쳐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시대 선전을 고려할 점에서 그 시대의 특징을 상징적으로 부각할 수 있고, 과거와 현재를 비교한 적합한 내용을 선택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장점, 단점 쓰자면 뭐 모든 시대의 통사적 이야기보다는 특정 시대의 역사의 다각적 분야를 볼 수가 있고, 단점은 뭐겠어요? 이거는 행적 조직이죠? 그러니까 종적 시간의 변화를 볼 수가 없어.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렵다. 그래서 이제 분절법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내용 조직과 관련돼가지고, 이게, 가끔씩 한 번씩 툭툭 나오거든요? 그래갖고 잠깐 이제, 정리한 게 있는데, 뒤에 정리해놨네, 11차에. 하여튼, 그 내용들 좀 파악을 해두시고, 내용 조직에서 이제, 보면, 이거 이제 되게 중요한데, 항상 나오면, 특징 물어보고요. 장점, 단점 물어보고요. 가끔마다 유의점 물어봐. 유의점. 그러니까, 요걸 녹색 책하고 파란 책을 해가지고, 정리해서 외워두시면 돼요. 제가 이제, 뒤에 아마 11차 부분에 실어놓은 것 같은데, 11차에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정리해갖고, 실어놨어요. 예. 그래서 그거 외우고 들어가세요. 외우고. 자,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 볼게요. 8번. 자, 8번에 이제 사료는 프랑스 인권선언서인데, 우리나라 프랑스 인권선언서 하면 항상 뭐만 생각하죠? 국민의회 때만 생각해. 1789년에 프랑스 인권선언서. 그렇지만, 여기에도 또 하나의 인권선언서가 있어. 뭐냐면, 국민공회 때 인권선언서예요. 그래서 국민공회 때 인권선언서를 모르시더라고요. 다들. 예. 근데 있어요. 존재가, 교과서에 안 나타났다, 안 적혀있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야. 예. 그래서 교과서에 보면 제가 사종을 다 분석을 해봤는데, 그 중에 딱 하나가 있었어. 교학서인가요? 거기 예문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1793년 헌법이라고 적혀있어. 요 내용이. 근데 그 틀려. 헌법은 아니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인권선언서는 그 헌법 전문 역할을 하죠. 큰 테두리를 구성하는.
그렇지만 그 자체가 헌법은 아니에요. 예. 자, 하여튼 거기에 이제 있는데 이 프랑스 인권선언서, 또 하나의 프랑스 인권선언서, 국민공예 프랑스 인권선언서는 그 앞에 이제 있었던 국민의회의 프랑스 인권선언과 좀 의미가 달라요. 예. 그걸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뒤에 이제 권리의 항유 같은 것도 있고 제2조에 보면 이제 그 자연권에 관련된 기술도 있죠. 평등, 자유, 안전, 재산권. 거기에 보면 재산권이 뒤로 가 있어. 순서가. 평등이 들어가 있고 없는 평등이 먼저 앞서 있고요. 그래서 국민의회 같은 부르주아들이 만들었던 그 의회이기 때문에 항상 강조하는 게 뭐야? 재산권이야. 근데 여기에서는 재산권이 마지막으로 가 있어. 국민의회에서 공부했던 건 자유 다음에 재산권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재산권도 자연권을 인정해요. 국민공예에서. 근데 재산권이라는 것도 타인의 뭐냐면 그 사회 전체적으로 공공의 복지 아래에서는 제약받을 수 있는 거야. 다른 가치에서 제약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좀 다르고 이런 것들은 그 무슨 사상이 반영됐을까요? 루스의 사상. 루스는 재산권을 뭐냐면 피와 악 정도 보죠. 좋게 안 봐. 근데 루크는 재산권을 신성 불가역적 절대식으로 보잖아요. 그게 좀 차이가 있는데 그거는 국민공예가 이제 그 만들어질 당시에 주도층이 어떤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상크리트 세력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 뭐냐면 그 소부르주아들 연합해가지고 만들었던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상크리트리 믿음 형태, 상크리트리즘이라는데 이런 사회주의에서는 인정하지만 영국처럼 그때 영국은 산업혁명 시대였죠. 영국처럼 사회적 계급 차이가 확 떨어지고 사회적 양극화가 일어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해. 어느 정도 부의 차이는 인정하고 사회재산은 인정하지만 그 차이도 한 3-4배 정도 차이지 지금처럼 뭐 CEO가 뭐 일반 노동자들이 갖고 월급보다 150배, 200배 맞는 그런 거는 원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반영돼 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25조에 보면 주권이 인민에게 있다. 이건 인민주권설이죠. 그래서 국민의회 같은 경우에는 그 국민주권설인데 인민주권설이야. 자, 인민주권설이란 뭐냐? 투표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주체를 인민이라고 하죠. 근데 인민주권설의 특징이 뭐냐면 국민주권설은 주권을 쪼갤 수 있어. 쪼갤 수 있고 그 다음에 가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가양할 수 있어. 누구한테? 뛰어난 사람 위임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돈 많고 엘리트 계급들이 하는 거야. 국민의회에서는 국민주권설. 근데 인민의회는 그 인민주권설은 이제 누수가 확립됐는데 불가양, 불가분이야. 그래서 권력은 쪼갤 수가 없어. 하나의 권력기구에서만 해야 돼. 그리고 그러니까 불가분이고 불가양은 넘길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직접 해서는 안 돼. 자기가 직접 행사해야 돼.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 정치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특징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누수의 의견이 많이 들어가 있다.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좀 더 살펴볼 게 이제 보면 국민공예 정책들을 좀 볼게요. 자, 3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자, 국민공예는 자 프랑스 대혁명 나오면 뭐 옛날 이제 나오는 부분이 한정돼 있어요. 어디에 나오냐면 그 프랑스 대혁명 이전에 일어난 전야 그 뭐냐면 3부에 막 선거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 국민의회 정책, 그다음 국민공예 정책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자 국민공예는 이념적으로 사회민주주의 지향하고요. 그 앞에 이제 살펴볼 항의의 평등, 결과의 평등, 군중의 평등을 입각하죠. 그래서 되게 이제 국민공예 같은 법적 평등이죠. 근데 얘네들은 그 법적으로 평등하기 위해서는 뭐야? 최소한의 물질적인 어떤 평등이 이루어진다. 이걸 누가 해줘야 된다는 거야? 국가사회가 해준다는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 보면 뒤에 넘어가서 정책들 보면요, 공포 정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때 공안위원회와 혁명위원회가 주요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혁명재판소가 이제 설치돼서 아주 간소화되고 많은 사람을 죽였죠. 그래서 민중 간의 관계를 보면 초기에는 협력 관계였지만 그 엘베르스층과 반토주법의 보주로 관계가 단절됐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초창기 때 이제 지배층들은 민중 간의 관계가 좋았지만 나중에 노벤스피에르는 오히려 민중들을 어떻게 돼요? 통제하려고 했죠. 그리고 민중들과 친화적이었던 엘베르파를 수총하고 그 과정이 점점 멀어지게 돼요. 그다음 93년 헌법의 특징은 능동적인 어떤 시민과 수동적 시민을 없애고 교통선거를 규정하고요. 최고가격제 그 예전에 한번 시범 문제 나왔죠.
그래서 물가가 뛰니까 이제 물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그 다음 미터퍼 혁명력 이런 것들 실시하고요. 거기에 제가 이제 이게 표가 좀 약간 잘려서 나왔는데, 그 국민의회와 국민공회의 차이점을, 공통점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요걸 좀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기출문제에 국민의회, 국민공회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비교를 해갖고 파악을 해 두시고요. 자, 8번을 그 문제 풀어볼게요. 자, 8번에 이제 그 가에 들어갈 것은, 뭘까요? 93년법의 전문 역할을 했던 프랑스 인권 선수는 국민공회죠.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이제 기획에 들어갈, 구체의 내용을 서술하시오. 그래서 그 헌법에 있는 특별권 행사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에 이제 그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기획에 들어갈, 능동적 시민과, 수동적 시민의 구분 없애고, 보통 선거를 규정했다. 이런 것들 이제 그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그 기획은 93년 헌법에 있는 특별권 행사 권한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기획과 관련된 내용들 기억을 해 두시면 되는데, 기획이 잠깐만 이게, 요게 아닌데, 요거 지우세요. 예. 그 25조의 기획 있죠? 예. 그 앞에 기획이에요. 25조 기획은 이렇게 지우시고, 예, 이렇게 그 맞아요. 예. 기획을 2개 적어놨네. 제가 문제 만들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고, 9번 아까쯤 했죠? 네, 분재법.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그 10번 문제를 볼게요. 10번. 자, 다음은 이교사, 박교사의 대화 내용이다. 자,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해 보시오.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쭉 내용이 있는데, 이교사가 다음 시간에 조선 세조의 정책을 설명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보호법, 진간체제, 직전법 실시, 오이제 실시 등등등등 이런 걸 왕권 강화 의도라는 개념 아래 묶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설명 방식 특징이 있는데, 자, 이 설명 방식 특징은 뭘 얘기할까요? 총괄이죠. 총괄 개념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설명 방식 가의 장점도 있습니다. 해갖고 총괄 설명 방식의 장점을 쓰시면 돼요. 예전에 기초에 나왔죠? 그래서 총괄 그 설명 방식의 장점을 한 2개씩 외워가지고 쓰시면 되죠. 그래서 사건들의 관계를 좀 더 의미있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그 다음에 이제 특정한 이념이나 정책 혹은 동향을 중심으로 잡다한 사건을 묶어내서 사건의 의미를, 사건들의 그 의미를, 뭐냐면, 부여하는 과정을 참여하면서 학생들 역사 사고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고, 사건들 종합 분류하면서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역사학습을 구조화시킬 수 있다. 등등등.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의 그 차이점을 서술해 보시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노란책이나 그 남색책이 있는데, 합리적 설명의 차이는 뭐냐? 자, 합리적 설명은 개별적 인간들에 초점 맞춰요. 그렇지만, 이에 반해서 총괄적 설명은 개별적 인간의 행위 자체보다는 그 행위에 발생된 일반적 움직임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중점을 둬요. 그 내용들 파악을 해주시고, 나의 그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자, 이 설명 방식은 그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 그 사건의 성격이 무엇인가? 문제에 더 관심을 갖다. 그러니까 보다는 그 사건의 성격이 무엇인가에 더 관심을 갖는 설명 형태이기 때문에 나를 말하지 못한다. 뭘 말하지 못하지?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못해. 그렇기 때문에 이 총괄 개념을 이제 가지고 그 수업에 응용할 때는 항상 모두 같이 해줘야 된다. 배경이나 원인도 같이 해줘야 돼요. 설명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이제 있는데, 요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총괄과 관련된 내용을 좀 파악을 해둘게요. 총괄도 이제 자주 나오는 기출 주제 중에 하나인데, 자, 총괄 특징 꼭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시험에 자주 나와요. 자주 물어보고. 자, 사건의 어떤 당연한 과정의 한 부분을 생각하여 밀접한 관련 있는 다른 사건과 상관관계를 찾아내고 특정한 사건의 역사의 맥락을 위치시키고요. 그 다음에 인과적 설명이 아니라 사건의 실제 과정에 대한 설명이었고, 일정한 시대와 장소라는 전제 조건 예의가 발견되지 않는 분류하는 단어가 제한된 일반이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그 노단책에 보면 총괄 분류가 있어요. 맥크라프라는 사람이 총괄 분류를 해놨는데, 이 사람은 적용 범위에 따라 일반적 총괄 개념, 단위나 총괄 개념, 그 다음에 특성에 따라서 그 형식적 총괄 개념, 성역적 총괄 개념 이렇게 나누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는 봐둘 필요는 없긴 하는데, 왜냐면 이와 관련된 문제가 지금 안 나와요. 노란책도 이제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되고, 노란책에 보면 뭐가 또 나오냐면 그 교사 중 이 총괄 개념을 어떤 식으로 운용할 것이냐, 그래서 설명식 강의 수업하고 그다음 탐구학습 방법인데, 예전에 한번 제가 1차 때인가요? 2차 때인가 그 8번 문제 요 달았죠. 총괄학습 개념을 거기에 이제 탐구학습하고 운용해가지고 했던 그 모형 있잖아요. 이건 노란책에 있는 모형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장점과 단점 외워두셔야죠. 예, 그래서 장점과 단점은 암기해 두셔야 돼. 꼭 3-4개. 그 다음에 거기 총괄 개념 입장에서 보는 간접론과 실정의 차이점, 그래서 그 간접의 공통점, 차이점, 요 내용들도 외워두세요. 요 내용도. 그래서 간접론과 공통점, 인간의 행위를 합리적으로 파악하죠. 왜? 인간은 이성적이라는 걸 전제하고 파악을 해요. 의지와 동기를 파악하고.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여기 보면 이제 일련의 사건들, 일관된 의도와 동기를 묶어 설명하죠. 요거는 합리적 설명하고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개별적 행위 자체보다 인간의 행위를 역사적 맥락 속에 파악하고, 요것도 합리적 설명과 똑같아요. 왜냐면 감정론하고 비슷하니까. 중요한 역사 변화 제도를 설명할 수 있고, 재세고가 아니라 역사 사료를 바탕으로 했다. 그 다음에 실정론과 차이점은 완전한 법칙이 아니라 뭐죠? 준 일반화 법칙을 사용했다. 그래서 제한된 일반화.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다. 그리고 여기 간접론은 뭐와 또 비슷하게 보시냐면 요 안에 합리 설명 이론하고 같이 보시면 돼요. 간접론과 합리적 설명에 영향을 주니까.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볼게요. 자, 11번 문제는 뭐냐면 그 진나라 상황의 범법이에요. 네, 그래서 진나라 상황의 범법은 그 03년 기출문제인가요? 그때 나오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온 것 같은데 나올 때가 됐어요. 이거 한번. 되게 중요한 테마거든요. 예, 그래갖고 이제 수능에도 많이 언급이 돼요. 이 부분이. 자, 그러면 이제 그 관련된 그 문제를 풀기 전에 잠깐 이제 그 상황의 범법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볼게요. 몇 페이지 표 보시냐면요. 그 7페이지 표 보세요. 자, 전국시대 때는 이제 이 범법들이 진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많이 행해졌거든요. 그 목적이 뭘까요? 재민지배체제 강화야. 네, 재민지배체제 강화.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재민지배체제 강화에 대해서 이제 그 밑에 내용이 있으니까 파악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진해의 범법 상황을 보면 목적은 이제 요건 진해 범법에 대한 구체 목적이에요. 그래서 구기족 세력의 일소, 관료체제 확립, 재민지배 시현. 그래서 진나라 범법 크게 그 수도로 옮기는 과정에서 1차 범법 갖고 2차 범법 있죠? 그래서 1차 범법은 기존의 시족제 사회, 음락공동체 사회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거고, 2차 범법은 주로 이제 붕괴시킨 자리에서 뭘 해야 돼요? 새로운 질서를 만들겠죠. 중앙집권적, 재민지배체를 강화시키는 그런 정책들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1차 범법에서 좀 눈여볼 게 이제 군곡수작제에 관련된 내용 좀 기억을 해두세요. 군공수작제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예전에는 작을 받으려면 타고난 신분이 좋아야 돼. 지위를 받으면, 작을 받으려면. 근데 이제, 이 당시에는 작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죠? 국공을 많이 세워야 돼. 그래서 사운드에 나와서 머리를 많이 베는 사람에게 뭘 주는 거야? 신분에 상관없이 작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신분보다는 능력을 더 중요시하는 거죠. 물론, 지금 이점부터 그 능력이라는 게 머리 베는 것 자체가 능력은 아니죠. 지금 욕했다가는 완전히 뭐 경찰서에서 난리 나고 사회에서 난리 나고 그런 건데, 그런 시대적 맥락에서 이제 보면,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2차 범법에서 좀 눈여볼 게 뭐냐면, 토지개혁 관련된 부분이죠. 천맥제. 그래서 이 천맥제 관련된 내용이 이제 시험 문제 나왔다. 그래서 이 천맥제는 토지를 국가에서 나눠주는 제도인데, 수전체제인데, 이거는 재민지배체를 강화시키려는 목적에서 했고, 이게 뭐 진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그런 정책들을 했어요. 그 당시. 근데 이제 이 천맥제에 관련돼가지고 학계에 여러 가지 견해가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성규 씨 제자가 와서 냈기 때문에 그걸 공유한 사유라고 정했지만,
실제로 이제 중국 학계하고 그 일본 학계 견해가 좀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학계 일반적인 견해는 사유지 추인설이고요. 그 다음에 일본 학계 일반적인 견해는 토지 분급설이야. 그래서 사유지 추인설하고 제가 토지 분급설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해놨어. 그래서 걔를 어떻게 의미할 것이냐, 개척민을 어떻게 의미할 것이냐 가지고 냈는데 제 생각에 요 정도는 안 나올 것 같아. 지금 추세를 보니까 설 같은 이제 문제들은 최근에 좀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암기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재원전이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어디냐면 강좌에 있는 내용인데 이것도 봐두세요. 근데 제 생각에도 이것도 뭘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최근에 나오는 것들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그 상하이범법을 이제 살펴봤고, 그러면 내용을 볼게요. 자, 거기에 보면 이제 11번 보면, 자, 마을에 오가나 시가 단위로 15제 연자제를 실시했다. 왜 실시했을까요? 그거는 이제 그 당시에 상부상주의 항리공동체 질서를 없애고 항리공동체 질서를 국가 통제에서 재편성하려고 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네. 상호 강시 상호 구조도 쓸 수 있는데 일단 동계 나온 게 그거니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신문제 일체 없애고 국가에 대한 공헌도에 따라서 사회적 정치적 지위를 보장해줬다. 자, 이게 구체적 개혁과 니은과 디귿의 구체 개혁 각각 쓰는데 경제정책 중농 억상정책 실시했다. 니은에 관련된 내용은 뭐가 있을까요? 국공에 따라 자기들 부여하고 그 다음에 그 자기 등급 20등급을 나눠서 그에 합당한 지위를 누리도록 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국공 수작제를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디귿은 그 농업과 양작업을 장려하는 대신에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농업 태만이 하는 사람은 노비도 삼았다. 이게 동기에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상황의 범법에 깔려있는 의식이 뭐냐, 중농 억상 정책이야. 근데 이때 중농 억상 정책은 유가적인 중농 억상 정책이 아니라 법가적인 중농 억상 정책이라는 거죠. 네. 법가적인 중농 억상은 그 어떤 특징이 있어? 국가가 직접 개입을 하는 거야. 통제를 하고. 근데 유교의 정통적 유교 의식에서는 국가 개입을 별로 안 좋아해. 백성들과 이익을 다투는 걸 별로 안 좋아하죠. 근데 상하이범법에 그런 것도 있고, 이 상하이범법이 후에 이제 유교가 정착하고 나서도 계속 이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한무제 정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신라의 왕망 있죠? 결국 이것도 유교적인 어떤 정책들이 아니라, 그걸 까보면 법가적인 정책들이에요. 법가적인 정책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같이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을. 농민대 1호당 100매 토지를 분배줘.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개천맥과 관련, 천맥제 관련된 건데, 그 목적이 뭐냐. 재민을, 최대한 확보하고, 재민은 이제 국가 지배, 직접 통치했던 민이죠. 그들에게 노동력을 동원하는 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거다. 국가가 직접 인민을 지배하기 위한, 재민 지배체를 강하게 위한, 위해서이다. 요런 내용들 쓰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보죠. 자, 12번 문제 뭐냐면, 이승만의 독재 정치와 관련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승만의 독재 정치는 그 자체가 예전에 별로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예문이나, 그 다음에 오답으로는 약간 보이거든요? 그리고 한국사 능력이라는 수능에는 자주 언급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언젠간 한번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문제 냈는데, 그러면 이제 관련된 이제 보충 자료를 보면요. 9페이지 펴보세요. 9페이지. 자, 이승만의 독재 정치는 6.25 전쟁 이후부터인데, 자, 이 사람이 그 직선제 개혁 배경을 했죠. 직선제. 그 예전에는 국회, 대통령을 국회에서 뽑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1950년에 이제 실시한 제2대 국회의원 선거 때, 그 당시 참여하지 않았던 혁신계 세력들, 이 대거 참여하면서 무소속 참여하면서, 이제 뭐냐면 입지가 약화됐어. 여당이 입지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되겠다. 국회에서는 도저히 자기가 이제 대통령 될 수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 당시 농민들은 아직까지는 이승만 지지하는 사람 많았거든요. 직선제 하자. 그래가지고 그 당시 직선제를 이제 하게 되는 개헌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실제 부결되고, 그렇지만 폭력발 동원해서 이제 강제 통과시키죠. 그리고 나서 그때 이제 한민당과 결별한 후에 자유당을 창설하죠. 예. 그래서 이제 한민당은 초창기 때 그 지지 세력이었지만 이때 이제 결별하고 자유당이 이제 여당이 되고, 한민당은 그 후에 이제 야당으로 편입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민주당 있죠?
민주당 구파 세력들이 이 한민당 세력들이야. 자, 그 다음에 그 발췌 개헌은 이제 그 헌법 개정안 중에 의회의 내용 중에 일부 발췌를 해가지고 통과를 시키죠. 그 주요 내용은 뭐냐면 직선제 개헌안이에요. 직선제 개헌안. 그래갖고 이제 이때 그 투표 제2차 개헌을 통해서 그 2차 개헌 내용을 가지고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 이승만이 이제 되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 또 해보고 싶은 이승만이 그 앞에 이제 발췌 그 개헌안은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삼선 제한이 있어. 삼선 제한. 삼선 못하도. 근데 초대 대통령 안에서는 삼선을 풀 수 있도록 이렇게 하죠. 그래갖고 이걸 통과시키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4.4.5.2 개헌 이런 논란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그 개헌이 통과되니까 여러 야당 세력들이 규합해서 만든 것이 민주당이야. 민주당. 그리고 이제 대통령 선거예요. 근데 이때 대통령 선거 때 이제 신익희 후보가 민주당 후보 나서는데 그 사람이 내세운 게 유명한 뭐죠? 못 살겠다 갈아보자죠. 그런데 이제 이에 반해서 이제 그 이승만 쪽에는 갈아봤자 별 수 없다. 구간이 명간이다. 서로 이제 오늘날 프레임 싸움을 하는 거지. 근데 이승만이 운이 좋게도 신익현이 저쪽 그 익산 지역에 그 유세 갔다가 죽어요. 심장마비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조병욱도 그렇게 해서 좀 미국 가갖고 지병 치료하다가 죽게 되는데 너무 이게 유사하죠. 그래서 이제 근데 자 그래서 하여튼 이 사람이 운 좋게 대통령 됐어 이승만이. 근데 이제 진보당이 약진한 거 본 거야. 진보당이 그때 2위를 했는데 진보당 표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다음 대통령 선거 때는 나중에 진보당한테 먹히겠다. 그러니까 진보당과 그 조병암을 뭐야 빨갱이 정당으로 해가지고 엮어가지고 그 집어넣죠. 진보당은 이제 무죄를 받는데 조봉암은 간첩죄로 몰아가지고 죽여요. 그래서 그 유명한 조봉암 사건, 진보당 사건. 그래서 이제 재심 판결해갖고 이제 이게 무죄라고 이제 나중에 선고됐죠. 자, 그래서 진보당 탄압 사건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진보당이 내걸었던 것이 뭐냐면 혁신을 내세웠는데, 이때 혁신계 세력들이 이제 대표적인 게 진보당 세력들이야. 혁신계의 그 통일 논의는 뭐냐면 평화통일론이에요. 평화통일론. 자,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이승만은 평화통일론이 뭐야? 북진통일론이죠. 북진통일론. 겉으로는 유엔에 의해서 감시하면 통일하자. 그게 내세웠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는 이건 실제로는 북진통일론이야. 평화통일론은 누구야? 빨갱이야. 이거는. 그래서 통일정책 부분도 최근에 나올 가능성이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 들어가는 교수님 중에 그 통일정책 관련된 교수님 들어갔다고 하는 소문도 있는데, 하여튼 뭐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신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고 경향신호를 폐지시키고 등등등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다가 4.19 혁명을 후에 이제 쫓겨나게 되죠. 예, 4.19 혁명은 중요하긴 하는데 의외로 또 안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에는 인구에서는요.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이 선거에서 이제 나 후보가 출마할 가능하게 된 개헌의 명칭과 그 관련 내용을 쓰고 이게 3대 대통령 선거예요. 나 후보가 이길 수 있었던 이유를 가 후보와 관련하여 말해보시오. 그리고 선거가 끝난 후에 다 후보의 사형당한 사건을 쓰시오. 자, 여기에서 이제 가는 누굴까요? 못 사겠다 갈아보자. 자, 가 후보는 민주당 신익희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갈아봤자 벌 수 없다 구간이 명간이다 이승만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다는 진보당의 조봉암 이렇게 이제 보는데 개헌의 명칭은 4.4.5.2 개헌안이죠. 그리고 관련 내용은 이제 초대 대통령에서 연임 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거 뭐냐 민주당 신익희 후보가 갑자기 사망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다 사건은 진보당 사건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13번 문제 볼게요. 13번 문제는 중국의 남방무역, 그러니까 남해 무역과 관련된 거예요. 그 당시 이제 동남아시아나 서방과 관련된 그런 무역들과 이제 관련된 내용들인데, 자, 요거 이제 보기 전에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놨어.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11페이지 펴보세요. 자, 중국의 남방무역, 남해 무역은 이제 중국, 동남아시아, 이슬람, 유럽 등과의 무역을 이제, 말하고 일부 조공 무역도 포함되죠. 그래서 당나라 명나라 때까지 시박사가 관장했죠. 시박사.
그래서 이제 그 역할은 시박사도 많이 나오죠. 해상무역 관계 사무를 담당한 간청이었고, 강주, 치안주, 민조 같은 강남의 도시들에 설치했죠. 명청 시기 때 남방무역은 명중기에서 청라 초기까지는 그 해금 정책이 완화됐어요. 예, 그래갖고 있다가 그래서 밀무역이 번성이 되죠. 그 후기의 배경이고 청초기까지는 명나라 해금 정책을 계승했어. 그러니까 느슨한 해금 정책이야. 근데 정성공 세력을 막기 위해서 강희제 때 강력하게 나갔죠. 그래가지고 이거 좀 밑에 잘못됐네. 편집을 잘못했는데 이거 지우세요. 그래서 강희제 때 이제 실시를 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요 내용이 잠깐만요. 이게 그 3번이 없애고 그 밑에 3번 있죠? 네, 3번. 이쪽 넘어가세요. 자, 명청시기에 이제 남방무역에서 이제 거기 보면 청계령인데, 청계령은 별표 쳐놓고 외우셔야 돼. 2번 나왔어. 되게 중요한 거죠? 언제 실시했죠? 강희제 때 실시했죠. 그래서 자료 B번에 나와 있는 것이 청계령이야. 청계령. 예전에 기출사료를 그대로 낸 건데, 어떤 분은 이걸 이제 그 청계령을 해석하지 않고 해금령을 해석하죠. 명나라 때. 해금령 아니에요. 그 왜 해금령이 아니냐면, 거기에 보면 그 출처를 보면 청해전이라는 말이 나왔죠. 해전, 해록 이런 말들이 나오면 무슨 말이냐면 제도사란 뜻이에요. 그 청라 제도사 관련된 거니까 명나라 해금령이 될 수가 없지. 예. 그래서 청계령 기억을 해두시고, 그 목적은 해상권을 장악해서 반청복무형 운동을 전개했던 정성공으로부터 직접 피해를 막고 연해 주민들과 교통 접촉을 단절하기 위해서 했고요. 내용은 연해 경계를 정하고 주민들 영내로 옮기는 거야. 심리 안쪽으로 이렇게 옮기는 거죠. 이걸 무슨 정책이라면 겸변 청약 정책이라고요. 예. 그래갖고 있고, 그 다음에 해안 봉쇄로 남해 무역이 타격받고 해외부터 은의 유입이 차단돼요. 그래서 경제적 혼란이 일어나. 그래서 이제 해제는 정성국 세력이 멸망하자 정해정을 공포해 청라 이제 그 강희제 말기인데 청계령을 해제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리고 중간에 해관을 설치했어요. 네 개 해관. 해관은 그 전에 있었던 그 시박사의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박사 역할을 했다가 그 해관이 그 네 개 해관이 하나 더 축소됐죠. 언제? 건룡제 때. 그 건룡제 때 청주가 대외적인 이제 창고 강주만 열어놔요. 그래갖고 이제 무역을 하죠. 이걸 무슨 무역이라고요? 공행무역이라고 하죠. 공행무역도 예전에 한번 기초에 언급됐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두시고, 거기에 보면 이제 공행 같은 경우에는 공행상인들 서양과의 무역 독점권을 행사하고 그 대신에 의무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영국이 공행무역을 폐쇄시키려고 메카토니니 아모스톤이 이런 사셨다는 했지만 폐쇄가 안 되고 결국에는 그 아편 전쟁을 통해서 공행무역이 폐지되죠. 예. 그래서 양경주역이고 요 내용들 이렇게 해서 그 청나라 때 각각의 시기에 따라서 남방무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요거 좀 정리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13번 문제. 다음은 이제 중국의 남방무역 정책의 내용이다. 잘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답안을 작성해 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먼저 물어보는 게 이제 기획의 역할, 시박사 역할을 물어보죠. 시박사 역할을 뭐라고 쓰셔야 되겠어요? 이거는 자, 세관 및 무역 상업원을 전담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B번은 청계령의 공포 목적. 자, 해안지대의 백성이 대만의 정성국 및 기타 반청세력과 연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가와 사 시기에 요게 공포한 시기가 어디 시기일까요? 다와 라시기죠. 예, 다와 라시기. 자, 그 다음에 니은이 이제 속한 집단, 월해간 그에 속한 집단이 특권 의무를 쓰시죠. 이건 뭐예요? 공행 집단이죠. 공행 집단은 외국 무역과 할 수 있는 특정 독점 집단이야. 무역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영국의 동인도회사하고 비교나는 그 집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의무와 그 다음에 권한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갖고 쓰시면 되겠죠. 그래갖고 수출품인 차, 비단, 수입품인 면화, 모직물 등 독점하는 대신에 간을 대리해서 관세를 부과하고 외국사인들 모든 행동을 감독하는 거였어. 왜냐하면 그 서양 오랑캐들은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이 직접 중국 관에서 직접 대면하진 않아요. 누가 대신해 되는 거예요? 공행이라는 상인 집단을 통해서 통제하려고 했죠. 자, 그
그 다음에 이제 14번 관련된 내용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라쿠스 형제 관련된 내용이야. 네, 그라쿠스 형제 기억도 이제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주제들인데, 몇 페이지 펴 보시냐면 13페이지 펴 보세요. 13페이지. 자, 그라쿠스 형제 개혁 내용이 있죠. 그래서 배경을 보면 신흥 부유층의 출현, 라티푼디의 유행, 자연농민의 몰락. 그 목적은 토지를 재분배해서 자연농을 육성해서 중장부를 재건하고 사회를 안정시키려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형 티베리우스 개혁은 니키네스법의 제한을 넘어서 불법으로 점유한 토지를 몰수해서 무산 시민에게 분명 농지법을 했죠. 그게 실패하고. 그 동생한테 가이우스는 곡물법을 이제 만들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시장 가격보다 싸게 곡물 판매하는 거. 그 다음에 에키테스를 벌쪽, 노비데스와 분리시켜서 특별한 신분을 해갖고, 에키테스하고 노비데스를 분리시켜서 노비데스를 패는, 그래서 이제 개혁을 이제 하려고 했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실패했어. 왜냐하면 그 결정적인 그 계기가 됐던 것이 뭐냐면, 그 당시 이탈리아 동맹시들이 뭘 달라고 했죠? 노마 시민권을 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마 시민권을 주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예전에 그 민중들 지지했던 민중들이나 그다음 에키테스나 그다음에 노비데스도 이제 힘합쳐갖고 이제 공격해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민중들 입장할 때는 노마 시민권 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자기 지위가 뭐야? 격화되는 거 아니야. 예전에 이탈리아 동맹시 애들은 나보다 낫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노비데스 에키테스는 또 안 되는 거야. 얘네들. 왜냐면 예전에 그들이 이제 불법적으로 점령했던 공유주의가 어떤 공유주의냐면, 되게 이제 애들 말했죠. 이탈리아가 다른 동맹시들과 동맹을 맺을 때 일정한 땅을 갖다 바치게 해요. 이거 공유주의 삼아. 근데 그 공유주의를 누가 장악하고 있었냐면 에키테스와 노비데스가 거기에 나티푼디아는 그 뭐냐면 불법적인 그 농장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반발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거의 이제 사회에 말한 것처럼 이 추종자들과 함께 한 3,000명 정도 된다고요. 뭐냐면 돌 맞아서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신이 강에 흐르고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당시 그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억에 보면 이제 이 법으로 우선된 제정된 니은에 제정된 법을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보면 분쟁이 된 토지를 제하고 모든 토지 보유자들 매각을 허용하는 법. 그렇고 이걸 니은 때 제재한 법은 그 당시 TBS 클래스가 무슨 법을 만들었죠? 농지법 내용이죠. 그래갖고 니키누스법의 제한을 넘어서 불법적으로 토지를 몰수하여 무산 시민에게 그 분배하는 개혁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인데,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그 티베리우스 그라쿠스가 그 농지법을 만들어가지고 뭐냐면 그 당시 노비데스와 그 누구예요? 에키테스가 불법적으로 공유하는 것을 제재하려고 했어요. 예. 근데 나중에 이제 그 티베리우스 형제, 그라쿠스 형제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때 기득권자였던 에키테스하고 그다음 노비데스가 자기가 불법적인 그 점령했던 공유지를 합법화 시키려고 해. 그러면서 제정된 것이 기흑이에요. 기흑. 그래서 이 기흑의 법이 뭐냐면 노마의 영토 확장과 영유지한 처분법이야. 이해되시겠죠? 그것을 이제 통과시킨 거야. 그러니까 자료 A번은 뭐냐면 시기적으로 보면 그라쿠스 형제 개혁 이후의 얘기예요. 이후에. 그래서 이 그라쿠스 형제가 그걸 막으려고 했잖아요. 불법적이고 분쟁이 된 토지를 뭐냐면 국가 소유로 해갖고 나눠주려고 했죠. 농민들에게. 근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에 반해서 이제 그 노마 영토 확장과 영유지의 처분법은 이런 그 라티푼디움의 불법적인 어떤 농장 형태를 합법화 시켜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내용이 예전에도 한번 다뤘죠. 제가 모의고사 때. 그리고 이제 거기 그 천재교회인가요? 거기에도 있어요. 이 법에 의해서 라티푼디움이 형성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라티푼디움이 있었고 그걸 법을 통해 뭐요? 불법화된 그것을 합법화 시켜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니은의 그 목적이 뭘까요? 티베리우스 그라쿠스의 개혁 목적이 뭐죠? 티베리우스 그라쿠스는 농지법을 만들려고 했죠. 네, 그 농지법 내용을 쓰시면 되고요. 그 목적은 자유농민들을 이제 부흥시켜갖고 노마 군사를 이제 하려고 했지만 요거를 무슨 법에 의해서 무산시킨 거야? 아까 지명했죠. 농지법을.
노마 영토 확장과 영유지에 대한 처분법을 통해서 무산시켜버린 거야. 후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자료 비번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이우그사스가 그라코스 정책의 내용을 서술해 보시오. 여기는 뭐냐면 식량 부족 현상이 나오죠.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떤 식으로 했어요? 가난한 시민들에게 시장 가격으로 싸게 곡물을 판매했다. 곡물법 내용을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공화정 말기 때는 곡물이 싸게 들어왔다고 생각하지만 전반적인 거고 주식시장도 뭐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가 있잖아요. 미세적으로 요때 내릴 때야. 약간 불안기였어. 네. 그 다음에 있고 그 다음에 디그대 정책 아까 말한 것처럼 반발했던 거 디귿상까지 했던 그 직전의 정책은 뭐라고 써야 돼요? 이탈리아 동민시가 요구했던 노마 시민권을 동민시에 부여하려고 해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반발이 일어났고 부여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나중에 이제 이탈리아 동민시에서 뭐예요? 이제는 말로 안 되겠다 해갖고 들고 일어난 거잖아. 그게 이탈리아 동민시 정쟁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탈리아 동민시에게 노마 시민권을 부여하게 된 거야. 이런 과정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보고 좀 쉬었다가 전공 B로 넘어갈게요.